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FOMC 회의 결과가 지난 밤 사이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시장이 예상했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일단 금리는 동결됐고요. 테이퍼링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고 이제 명시가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을 했고 거기에다가 테이퍼링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상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FOMC 회의 결과와 함께 시장은 좀 반기는 분위기가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런 FOMC 성명서가 나오기 직전에는 시장은 약간의 혼조세를 보였었는데 성명서의 발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런 것들과 함께 시장은 상승 탄력이 붙었습니다.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3% 상승, S&P 500 지수가 0.6%,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오르면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큰 줄기의 흐름은 이랬고요. 자세한 마감 시황은 지금부터 전체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도 다시 한번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였던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주시했습니다. 앞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연준은 이달 말부터 매달 150억 달러의 테이퍼링에 돌입하겠다라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내놨고요. 하지만 이미 예상됐던 테이퍼링이었던 만큼 시장으로의 충격은 없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테이퍼링보다 화두가 되어 왔던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대한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직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기에는 이르다라고 말하면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연준의 발표가 전해지면서 현지 시간 오후 2시를 기점으로 3대 지수 모두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한편 오늘 전해진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시장 강세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강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리프트는 8% 가까운 급등세에 나타냈고요. CVS 헬스 역시 컨센서스를 웃도는 이익을 발표하면서 5% 급등 양상이 전개됐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실적들의 현황 체크를 해보자면 S&P 500 기업들 가운데 80.9%가 어닝 비트를 달성하면서 아직까지도 매우 강한 실적 시즌을 보내오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강세는 공급망 교란과 노동 부족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오늘 시장의 투심을 살려 일으키는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료들에 따라서 섹터와 종목별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했던 섹터로는 자유소비재 그리고 자재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각각 1% 이상의 강세를 시현했고요. 반면에 유틸리티와 에너지는 0.5% 안팎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클리컬 섹터 내에서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테슬라와 아마존, 포드, 나이키와 같은 대량주들이 2에서 4%대의 강세를 시현하면서 섹터 상승을 주도했고요. 또 자재 섹터 내에서는 어제 호실적을 전했던 듀폰이 오늘도 3%대의 강세를 이어가면서 역시나 섹터 상승을 견인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로우 봐야겠습니다. 지난달에 주택 매입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주택을 리모델링한 이후에 되파는 플리핑 사업을 중단하겠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전날 발표된 실망스러운 실적 역시도 투심 악화에 기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장에서 주가가 20%대 크게 빠지는 양상이었습니다. 한편 진로우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하자 캐시우드가 진로우의 주식 28만 주가량 사들였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드베스앤비욘드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 15%가량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베스앤비욘드의 경우에는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승분이 숏스퀴즈에 의한 상승이었다라는 분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두 가지가 런칭이 지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거기다가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다소 낮춰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망감에 오늘 14%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내 원유 재고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총 330만 배럴의 재고량이 확인됐는데
나왔는데요. 이는 예상치였던 150만 배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유지해가는 양상인데요. WTI 가격이 오늘 4%대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배럴당 80달러 수준도 간신히 지켜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주시한 가운데 오늘 역시나 낙폭을 이어갔습니다. 장중에는 1,750달러 부근까지 낙폭을 기록하면서 3주 내에 가장 낮은 저점이 기록하기도 했었지만 연준의 테이퍼링이 발표된 이후에 이 낙폭을 일부 만회해가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현재 온스당 1,770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이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연준이 예상대로 이번에 테이퍼링 계획을 공개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달 말부터 이 월 150억 달러씩 자산 매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전망을 유지를 했는데요. 성명서에 이제 정확히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은 일시적일 걸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반영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일시적일 걸로 예상되는 요인을 반영해서. 네. 뭐 굳이 따지자면은 지난 성명서와 비교해서 뭐 that are expected 뭐 이렇게 예상되는 이런 문구가 네네. 변했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요. 뭐 조금은 뭐 완곡하게 더 좀 완곡하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일시적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겠는데로 스탠스가 약간 선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 이라고 쓴 거네요. 뭐 그렇죠. 네. 뭐 표현상으로 보자면은 굳이 뭐 차이를 따지자면은 그 정도 좀 뉘앙스 차이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이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이 결국은 이제 수급 불균형이 이제 일부 산업의 가격 급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요인으로 예상되는 것들 때문에 좀 가속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급 차질이 완화가 돼야지 경제의 추가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또 문구가 추가로 삽입이 됐고요. 앞서서 수급 불균형 그 부분과 함께. 네. 이 한편 이제 연준은 테이퍼링도 정해진 수순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전망이 바뀌면 조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로서는 하지만은 내년 중반쯤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구가 그러면 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해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지도 싶고요. 또 파월 의장이 이 외에도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앞서서 뭐 미묘한 차이를 굳이 꼽자면은 꼽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그래도 일단 시장에서는 일시적이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했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 어드바이저스라는 그룹에서도 예상보다 저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한 그런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JP 모건에서도 연준이 테이퍼링 종료와 금리 인상 시점 간에 간격을 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여전히 내년 마지막 FOMC쯤에 이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좀 주요 발언들 살펴보면요. 테이퍼링 결정이 금리 정책에 직접 시사하는 바는 없다라고 이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라고도 밝혔고요. 또 이제 완전 고용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퍼링의 좀 기준에는 부합을 했지만은 금리 인상 어떤 테스트에는 부합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일시적이다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는 이 파월 의장이 영원한 거는 아니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일시적이다라고 표현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관건으로 작용할 공급망 차질에 대해서는 언제 풀릴지 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공급망 이슈가 언제쯤 풀릴지에 따라서 이 기준금리를 비롯한 테이퍼링의 속도에 대해서 가늠하는 그런 앞으로의 계산법을 좀 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제 지난 밤 사이에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런 인플레이션 좀 일시적이다. 그리고 테이퍼링 끝난다고 바로 금리 인상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 반응도 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공급망 쇼티지 과연 풀리나? 라는 이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어요. 여기저기서 여전히 쇼티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좀 풀리고 있는 것일까요? 포드의 차량 판매가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 포드의 신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포드는 17만 5,918대의 신차를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약 4%가량 덜 판 겁니다. 좀 못 판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비율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더 판 건 아니지만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더 악화되기보다는 풀려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재고량입니다. 포드의 차량 재고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약 7,000대가량 늘어서 24만 3천여 대 정도의 재고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반도체 쇼티지가 조금씩 풀리면서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포드가 업계 평균보다는 훨씬 더 잘 팔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었는데 자동차 산업 리서치 업체인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이번 달 이 자동차 업계는 작년에 비해서 약 21% 줄어든 만큼의 차량을 판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들어보셨던 것처럼 포드는 4% 정도 줄어든 판매량을 보였기 때문에 평균적인 자동차 업계에 비해서 더 잘 팔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반도체 쇼티지가 완전히 풀려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포드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내년까지 쇼티지에 의한 잠재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드가 내년에는 약 10%가량 더 잘 팔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 어쨌든 반도체 쇼티지가 풀려가고 있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포드는 업계 평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드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도 하고요. 지난 밤사이 포드의 주가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제 포드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반도체 쇼티지는 모두가 겪고 있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기업별로 또 차별화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거는 수급을 어디서 했느냐, 아니면은 반도체를 당겨서 썼느냐, 아니면 천천히 썼느냐, 아니면 또 모델 믹스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좀 갈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포드가 이런 요인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급이 원활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랠리를 지속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눈높이를 조금씩 높이는 그런 IB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현지 시각으로 11월 2일 뭐 이틀 전에 제프리스 같은 IB에서도 목표 주가를 17달러에서 20달러로 올려잡았거든요. 이게 스트리트 하이, 그러니까 월가 최고 목표 주가였는데 결국 이제 주요 제품 프랜차이즈의 교체 또는 회복 사이클에 아직까지 초기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좀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동일한 날에 노무라에서는 비중 축소, 리듀스라는 투자 의견을 이 포드에게 제시를 했어요. 하향한 것인데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동종사 대비해서 좀 과도해졌다. 그러면서 반도체 쇼티지 완화도 생각보다 더딜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분위기가 좀 합심을 해서 눈높이가 좀 높아지는 가운데 네. 역시 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일부 경계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출시 연기는 못 참지라는 키워드인데요. 바로 옆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그림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인터넷상에서 뭐뭐는 못 참지 이렇게 많아요.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너무 좋아서 뭐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네네.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시장이 좀 참아주지 못할 그런 이슈가 나왔다. 좀 나쁜 쪽으로 이번에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전입장 마감 이후에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가이던스가 다소 좀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이날 주가 반응이 격렬하게 나타났는데요. 한때 17%나 급락을 하면서 지난 2008년 11월에 이 15.6% 하락한 날이 있었는데 이때 이후에 13년 만에 최악의 날을 맞게 됐습니다. 실적보다도 이 결정적인 급락의 원인은 게임 두 종의 출시 연기를 발표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기된 게임은 이 블리자드의 대표 프랜차이즈의 신작인 디아블로4와 오버워치 2였는데요. 경영진이 모두 2023년에야 출시가 될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들은 앞서서도 출시가 연기가 된 바가 있었고요. 사실 이제 게임 업계에서 출시가 연기되는 것은 흔한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뭐 버그 투성이로 성급하게 출시를 하는 것보다는 네. 천천히 완벽하게 출시를 하는 것을 유저들도 좀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 같은 신작 두 종은 내년에 당장 실적에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됐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굉장히 격한 실망 반응이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이런 소식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임 대표를 3개월 만에 사임한 소식도 있었어요. 자, 이 소식도 한번 전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글로벌 IB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이제 과거에 블리자드가 또 경영진의 뭐 성추문, 뭐 네네. 스캔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신임 대표가 부임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또 3개월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경영진 관련된 리스크도 이번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이후에 나온 주요 IB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건 스탠리에서도 비중 확대에서 동일 비중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120달러에서 65달러 정도로 거의 반토막을 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신작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도 비중 축소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오버워치 2와 디아블로4 출시와 관련한 이 블리자드 이 경영진의 사업 수행 능력을 자신들이 잘못 봤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MKM 파트너스라는 기관에서도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내렸는데요. 목표 주가도 108달러에서 75달러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악재가 다 노출된 것인지 확신을 하지 못한다. 더 악재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IB들의 반응을 좀 종합해보면 이런 뉘앙스네요. 그러니까 언젠간 출시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좋아지겠지만 이게 더 떨어지고 좋아질지 이 정도에서 좋아질지 그건 예상 못하겠다. 이 정도네요. 네, 사실 이제 뭐 성추문이 있었고 경영진 교체도 있었을 때도 네. 그때도 이제 사실은 뭐 더 나올 악재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의견도 일부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놓고 보면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또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요. 그 대표작의 신작의 출시 연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신뢰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 지금 당장 해결될 거냐 아니면 시간이 좀 더 지연될 거냐 이 정도의 차이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하루에 4분의 1 토막 증발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만약에 나의 자산이 하루에 4분의 1 토막이 사라지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근데 이게 지난밤 사이 진로우 그룹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중개 플랫폼 기업으로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진로우가 홈 바잉 사업을 철수한다고 발표하면서 기업 가치가 하루 만에 4분의 1 토막이 사라졌습니다. 25% 지난밤 사이에 하락한 건데요. 진로우는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까지 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입니다. 팬데믹 당시에 이사 수요는 급증하는데 바깥 활동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진로우를 통해서 이 주택 거래를 했고 덕분에 진로우의 주가는 뭐 한때 161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65달러 수준의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가 나 있는 상태인데요. 자,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16개월 내 최저치까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급락의 주된 원인은 홈 바잉 사업을 철수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 진로는 그냥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주는 단순한 중개뿐만 아니라 집을 파는 사람에게 집을 직접 매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비싼 가격에 되파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홈 바잉 사업인데 정확한 명칭은 홈 플리핑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접는다고 한 거죠. 최근 이미 진로우는 이 사업부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주가 급락이 나온 바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접는다고 하면서 또 한 번의 급락이 나온 겁니다. 왜 접는다고 했을까요?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면 진로우는 3억 2,800만 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대부분이 홈 바잉 사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만 아니었어도 어쩌면 흑자도 노려볼 수 있었던 거죠. 다만 홈 바잉 사업부 없이는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줄 수 없다는 글로벌 IB들의 반응도 많습니다. 과연 홈 바잉 서비스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진로우를 지금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진로우에 대한 월가 평가 어떨까요? 네, 이번에 소식이 나오고 복수의 IB가 실제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BTIG 같은 경우에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 리서치 보고서의 제목이 Can't buy without iBuying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iBuying 사업 없이는 이 주식을 살 수 없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여파로 2025년까지도 매출이 굉장히 급감을 할 것이다. 성장세가 급둔화를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CFRA 같은 경우에도 매수해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 역시 비슷한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즉 iBuying 그 사업을 철수를 하는 게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캐시우드의 ARKK 그 ET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진로 급락을 보고 28.8만 주 정도를 저가 매수를 또 했거든요. 네. 근데 참고로 최근 한 달간의 ARKK의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성장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데 네네. 한 달간에 약 한 10% 이상의 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캐시우드의 또 선택을 좀 흥미롭게 바라보는 시선도 일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